부부관계를 지금 거부하고 있는 걸로 보이기는 하죠. 그건 좀 문제 있는 것 같다, 그죠? 나이 들면 섹스리스 부부 당연한가요? 라는 내용으로 질문이 들어온 사연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주제입니다. 와, 오늘 사연 저희도 궁금하네요. 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0대 초반 결혼 35년 차입니다. 요즘은 60대가 예전 같지 않다는 말 많이들 하죠. 아직 정신적, 육체적으로 건강한 친구들이 많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고요. 하지만 부부생활만큼은 늙을 대로 늙어 전혀 힘을 쓰지 못합니다. 저는 남편과 10년째 잠자리를 한 적이 없습니다. 남편이 관계를 점점 피했고 잘 되지도 않는 것 같고요. 제가 요구하면 피하기 급급합니다. 얼마 전 남편에게 우리 부부관계가 문제가 많다고 얘기했더니 저를 무슨 동물 취급을 하면서 60대들은 대부분 섹스리스라며 오히려 저를 이상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연스러운 성관계는 중년에도 필요하다고 했더니 다 늙어서 성관계 타령이냐, 나이 들어 성관계 없는 건 이혼 사유도 되지 않는다, 이렇게 큰 소리를 칩니다. 남편 말이 맞는 건가요? 정말 우리 부부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건가요? 우리 사연 주신 분은 부인이 이제 뭔가 남편하고 이런 스킨십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남편은 마치 동물 취급을 하면서 네네. 이건 좀 문제 있는 것 같다, 그죠? 굉장히 자괴감이 들었을 수도 있는. 네, 어떻습니까? 지금 사실 60대 초반 부부라고 하셨는데 60대 초반은 사실 요즘 노인 축에도 안 든다는. 나이 곱하기 70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40대인 거예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그 노인 연령도 지금 예전에는 65세를 노인을 기준으로 삼았다면 지금은 이걸 연령을 좀 높여야 된다. 70세는 돼야 되지 않냐. 현실 나이라고도 하잖아요. 진짜요? 지금 나이에 네. 0.8 곱해야 지금 이제 실제 나이라고도 하는데. 아니 7을 곱한다니까요. 0.7. 8, 0.8 아니에요. 0.7 곱해요. 네. 아니 근데 성관계 없으면 이혼 사유 이거 어때요? 이게 보통은 성관계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당장에 뭐 이혼해라 이거는 아니고요. 판례가 일단은 부부간의 성관계를 굉장히 혼인의 본질적인 요소로 보고 있는 건 맞습니다. 네. 근데 부부관계가 없는 경우에 그게 이제 일시적이거나 아니면은 단기적인 성적 결함에 의한 거라면 뭐 그 정도는 이혼 사유로 볼 수는 없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부부관계를 거부하거나 아니면 아예 정상적인 성생활이 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일단은 이 남편이 부부관계를 지금 거부하고 있는 걸로 보이기는 하죠? 근데 이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거부인지 여부가 사실 관건이 되겠죠? 네. 문제는 어떻습니까? 지금 60대 초반 부부라는 게 좀 포인트일 것 같은데요. 네. 황혼 부부의 섹스리스도 이혼 사유로 볼 수 있는지. 그 황혼 부부의 섹스리스 문제가 나오면 꼭 언급되는 판례가 있습니다. 네. 그 68세 아내가 81세 남편을 상대로 23년간 성관계가 없었다라는 점을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를 했었는데 1심은 이게 굉장한 성적 유기라고 봐서 이혼을 인용을 했었어요. 네. 근데 2심에서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아내의 이혼 청구를 기각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법원이 이혼을 안 받아들이는 걸로 확정이 됐겠네요. 근데 이제 황혼 부부여서 이제 섹스리스 문제로 이혼하기 어려운 거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판례가 어떤 이유로 기각을 했는지를 좀 살펴봐야 되는 건데, 네. 일단 2심 법원은 단절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라고 봤기 때문에 이제 이혼을 기각을 시킨 거거든요. 2심 법원이 쓴 판결 이유를 보면 황혼에 접어들면서 자연스럽게 잠자리가 끊기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그리고 성관계를 중단할 무렵에 남편은 이미 이제 50살에 가까웠고 그때도 네. 20년 전이지만 네, 그리고 오래전부터 전립선 질환을 알아오면서 부부관계를 갖기 쉽지 않았던 사정도 있었다. 정당한 이유가 있네, 이거는. 네, 그래서 이거는 네. 남편의 잘못으로 부부관계가 중단되었다거나 고의적으로 부부관계를 거부했던 사연은 아니기 때문에 네. 이걸 이유로 해서는 이혼하기 어렵다라는 게 2심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판례를 뒤집어 보면 60대 부부도 이게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 섹스리스가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되는 보이는 거죠. 건 네. 그렇게 판단해야 맞습니다. 되겠죠. 네.
일단은 우리 사연 부부를 근데 또 당장 저희가 네. 이혼을 하시라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부부 대화 나누신 거를 보면 입장차가 굉장히 크세요. 네. 그리고 여자 입장에서 이제 부부 관계를 원했는데 이제 음. 밝히는 동물 취급을 당했다라 그러면 그 수치심이 그건 좀 더 사과해야 돼요. 가장 크실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대화를 시도를 해보는데 대화로 풀릴 문제는 전혀 아닌 것 같고 전문가 개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성클리닉 아니면 이제 부부 상담 등을 통해서 좀 이제 입장차를 좁힐 수 있는지를 좀 살펴보시고요. 네. 그래도 이제 좁히기 어렵다라고 한다면 최후로 고려하는 게 이혼인데 이 지금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남편의 정당한 이유가 아내에게 설득이 되지 않는다면 네. 남편은 이혼의 가능성도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것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제 이 부부관계를 거부했다. 내가 원하는데 이거를 나의 마음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거는 핵심은 성관계가 핵심이라기보다는 나에 대해서 존재 자체에 대한 이해 이런 걸 안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그게 서운한 거죠. 이게 대화 단절과 네. 이 부부관계 단절이 사실 끊어놓을 수는 없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우리 안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와 관련한 부부 상담을 좀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혹시 모르는 남편의 마음이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부 상담을 일단 꼭 한번 받아보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남편이 일절 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런 걸 원하는 나를 오히려 아까 동물 취급하듯이 네. 본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혼 사유로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유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그때 다시 저희 사무실에 한번 방문해서 상담을 다시 한번 신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결혼 10년 차 저희 부부는 이혼 위기입니다. 1년 전부터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고 있고 최근에는 서로 말도 잘 하지 않습니다. 이혼을 요구하는 이유는 섹스리스 때문입니다. 결혼 후에 아이가 태어날 즈음 제가 급격히 체중이 불어났고 그때부터 실패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스스로 위축되고 저도 처음 겪는 일이라 성관계 자체가 즐거움이 아니라 부담감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렇게 횟수가 줄어들고 아내도 육아 때문에 힘든 시기가 겹치면서 거의 안 하고 살게 됐습니다. 아내가 힘들어 하길래 3년 전에는 병원도 다니고 부부 상담도 받았지만 나아지는 건 없었습니다. 부부 사이를 회복하려고 둘이서 해외여행도 다녀오고 약을 처방받아 노력했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상담을 통해서 최소 한 달에 2번은 잠자리를 갖고 아내가 화났을 때는 대화로 풀면서 노력하기로 했지만 잠시 괜찮아지다가 다시 부부관계가 뜸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다시 몸이 안 좋아져서 더 안 되었죠. 대신 저는 육아도 더 함께하려 노력했고 설거지나 빨래도 틈틈이 도와주며 아내가 힘들지 않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런데도 아내는 모멸감을 느낀다며 이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노력했는데도 발기부전으로 이혼 사유가 되는 건가요? 저는 가정을 지키고 싶은데 아내가 마음이 돌아서서 많이 힘듭니다. 진짜 조금 안타까운 사연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읽다 보니까. 네. 안 변호사님 최근에 이제 섹스리스 부부가 늘어나고 있다. 이런 조사 결과도 있어요. 지난해 그 섹스리스 부부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조명하는 프로그램이 방영되었을 정도로 지금 이 섹스리스 문제는 부부간의 내밀한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사회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일단 섹스리스의 정의가 뭐냐라고 해서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연 10회 이하. 한 달에 한 번 이하의 관계를 가질 경우에 섹스리스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섹스리스 부부는 21년 만에 무려 3배가 늘어났고 1980년 이전에는 60세 이후였던 섹스리스 연령이 45세까지 내려간 추세라고 합니다. 요새는 이제 결혼도 늦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30대 후반에서 40대 후반까지 지금 초혼 연령이 지금 높아져 있는 상황인데 네네. 그 연령대에서도 섹스리스가 늘어났다 이런 통계가 있군요. 네. 근데 그렇게 본다면 섹스리스 부부가 많다는 건데 네. 그럴 경우에 지금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고 있어요. 이 케이스는. 네. 어떻게 이걸 이혼 사유로 볼 수 있을까요? 전에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렸을 거라 저희 구독자분들은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부부 사이에 성관계가 없으면 과연 이혼 사유가 되느냐? 일단 성관계는 혼인의 본질적인 요소이긴 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부부관계가 없는 경우가 무조건 이혼 사유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판례는 일시적이거나 단기적인 성적 결함이 있을 경우에는 이혼 사유가 될 수는 없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부부관계를 아예 거부해버리거나 이게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의 그런 성적 결함이라면 그때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연의 경우에는 지금 남편이 발기부전 진단을 일단 받은 걸로 보여요. 네. 그죠? 이와 관련해서 치료도 하려고 하고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하려고 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질병이라고 볼 수 네네.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럴 경우는 어떨까요? 일단 질병을 기초로 한 판례를 살펴보면요. 음. 일단 부부간에는 부양 및 협조 의무가 있습니다. 음. 그래서 혼인생활 중 어느 일방에게 질병이나 건강상 문제가 발생했을 때 애정과 인내로서 이것을 극복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이혼 사유로 주장하는 것은 우리 판례가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질병이 원인이 돼서 예를 들어서 그 질병이 너무 극심해가지고 다른 가족들을 괴롭히거나 아니면 뭐 경제적 궁핍을 야기하거나 아니면 치료를 받으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는 경우라면 이때까지 혼인 생활을 어느 일방 배우자에게 유지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이건 너무 가혹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판례는 그 증상이 중대하고 회복이 불가능하냐 아니면 치료를 위한 노력을 다 했느냐 그리고 뭐 투병 기간이나 가족의 경제적 형편은 어떠한지 여러 요소들을 고려해서 질병에 대한 이혼 사유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기능 장애와 관련해서 판례가 있을까요? 사연자분의 사연과 똑같이 발기부전에 관한 판례가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남편의 일단 성기능 장애로 인해서 원만한 부부관계가 되지 않아서 아내가 이혼을 청구했던 사건인데요. 원심법원은 남편이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영위할 수 없을 만큼 성적 능력에 결함이 있었다. 그게 혼인 파탄 사유다. 그래서 남편이 유책 배우자라고 해서 이혼을 인용을 해줬어요. 네. 근데 이 부분을 대법원에 상고를 했더니 대법원에서는 또 다른 결론을 내립니다. 대법원은 남편의 질환이 시민성 발기부전. 이거는 심리적인 요인에 의한 거래요. 그래서 심리적인 부분을 이유로 일시적으로 부부관계가 불가능한 것이었고 부부가 합심해서 전문의의 치료와 도움을 받는 경우에 정상적인 성생활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었는데 그 정도 성적 결함을 가진 남편을 이제 유책 배우자라고 해서 이혼 청구를 인용한 것은 이제 원심법원이 잘못한 거다라고 해서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 변호사님이 맨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부부는 서로 부양을 하고 또 서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조 의무가 있는데 네. 지금 시민성이라고 한다면 남편의 이런 심리적인 치료 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부인이 어떠한 노력을 했느냐. 네. 근데 이제 이것도 하지 않았으면서 남편에게 시민성 발기부전이 있다고 이혼 청구하는 것은 안 된다. 대법원 판단 말이 좀 맞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사연에 우리 사연자분의 사연으로 돌아와서 본다면 아내의 이혼 요구 어떻게 판단할까요? 일단 사연자 아내가 유의할 점은 부부관계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은 사연자뿐만이 아니라 아내도 같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발기부전 사건 판례에서 네. 대법원은 남편의 성기능 장애로 인해서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않자 남편을 비난하고 그리고 주변에 남편의 장애 사실을 알림으로써 남편을 더욱더 위축시켰다. 그리고 동거를 일단 거부하고 별거 상태를 계속 유지했거든요. 그 아내가 오히려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연자의 상태가 만약에 치료 가능한 일시적인 증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혼인 전부터 그랬던 게 아니라 혼인 생활 중에 발생한 거기 때문에 시민성인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래서 그러한 증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이제 사연자에 대해 공감을 못 해주거나 아니면 치료에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아내가 이혼 청구를 하더라도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유, 우리 지금 사연자 남편분이 이혼을 원하고 있지 않으신 것 네. 같아요. 지금 그리고 아이와 관련해서도 뭐 지금 육아도 열심히 돕고 하니까 가정에 대한 애정이 남아 있으신 것 같거든요. 네. 자, 앞으로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우리 안 변호사님 마지막 좀 도움 말씀 좀 주시죠. 일단 사연을 보면요. 부부간의 이 사연자의 성기능 장애에 대한 입장차가 좀 있어 보여요. 사연자는 치료를 받아야 되는 질병에 걸린 상태거든요. 근데 치료도 상담도 일단 일부를 조금씩은 해봤는데 꾸준히 이어온 걸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문 병원에 가셔가지고 자신의 상태를 한번 다시 진단을 받으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아내한테도 이 상태 공유 꼭 해주셔야 되고, 무엇보다도 이제 전문 병원이나 상담센터에 갈 때는 나 혼자만 가는 게 아니라 아내도 동행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를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했는데도 아내가 또 모멸감을 주장을 하시고 이제 남편분도 더 이상 회복이 안 되고 그걸로 인해서 부부가 계속 부딪히면서 갈등이 일어난다면 그때 최후의 방법으로 이혼을 고민을 하시는 것도 앞으로의 나은 삶을 위해서 더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사실은 이제 정서적인 유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성관계는 아니더라도 스킨십을 통해서 뭐 애정을 전달하는 것까지 그거는 상관없을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노력을 하신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부인의 마음도 좀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남편을 동성애로 의심하는 아내에게 부양료를 주어야 되는지에 대한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사연이네요. 네네. 아내가 남편을 지금 동성애로 의심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사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내의 의부증으로 결혼 생활 내내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아내는 제가 친구들과 약속이라도 하면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사진 전송을 해야 안심했습니다. 이 정도까지는 괜찮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친하게 지냈던 제 친구와 저희 둘이 동성애를 하고 있다고요. 저는 아내와 제 친구와 함께 만나 3자 대면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동성애를 기정사실화했고 저는 너무 억울했습니다. 제가 회사 직원들과 워크숍으로 1박을 하게 되었는데 집에 돌아온 제게 아내는 통화 내역을 열어보라고 했습니다. 같이 있던 동료의 핸드폰 배터리가 나가서 제 핸드폰을 빌려주었는데 성매매 여자가 아닌지 의심했습니다. 아내는 믿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그 동료의 가족관계 등록부를 떼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제가 서류를 위조했다면서 믿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안 믿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도저히 아내의 의구증 속에서 살 수 없었고 집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전업주부였던 아내는 저를 상대로 부양료 심판 청구를 했고 법원에서는 저에게 부양료를 지급하라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결국 저는 아내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아내 또한 이혼을 할 테지만 혼인 파탄의 책임은 저한테 있다면서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아내의 반소를 통해서 아내 또한 이혼 의사가 있으니 이제 저는 더 이상 아내에게 부양료를 지급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더 이상 부양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셨네요. 일단 의부증으로 굉장히 괴로우셨을 것 같아요. 이 사연자처럼 상대방의 의처증, 의부증으로 많이 고통을 받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제 문제는 이제 상대방은 자신이 이제 의처증이나 의부증이라는 걸 모르고 계신다는 점인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혼소 제기를 당하고도 내가 왜 이혼을 당해야 되느냐, 내가 왜 위자료를 줘야 되느냐라고 반문을 하시면서 이혼 기각을 구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시죠. 네. 아니 근데 지금 보니까 노력을 하셨어요. 뭐 통화 내역을 열어보라고 하니까 주기도 하고 친구랑 3자 대면도 하고 뭐 가족관계 등록부까지 떼오라고 하고 노력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이제 괴로워서 집을 나갔는데 법원이 부양료를 줘라 이렇게 결정을 했군요. 네, 이제 부부 사이에는 이제 상대방을 자기와 같은 수준의 생활을 하게 하는 1차적 부양 의무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혼을 하지 않은 이상 이제 남편에게는 부양료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러면 질문이 아내도 반소를 통해서 이혼 의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부인도 이혼 소송을 제기했으니까 일단 이혼은 기정사실화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이럴 경우에도 부양료를 지급해야 되느냐 이걸 물어오셨어요. 네, 우선 이제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부부의 부양 의무에서 이제 인정되는 권리이고 이제 혼인 해소 시까지 이게 발생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사연자는 아내도 반소를 제기했으니까 혼인이 해소된 거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부양료를 주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시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최근 대법원에서 판례가 나온 게 있습니다. 네. 보면 이제 대법원에서는 이제 부부간의 부양 의무는 동거하면서 정상적으로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보다는 이제 부부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별거를 해서 배우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해서 이제 부양 의무를 이행할 필요성이 있는 때 더 의미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아, 네. 네.
네, 그래서 이 이혼 반소를 제기했다는 거는 이혼 의사에 합치했다라고 보는 것이지 혼인을 해소했다라고 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법원에서는 혼인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양료를 계속 지급해야 된다라고 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사연의 경우에도 이제 이혼이 확정될 때까지는 부양료를 지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면 부양료에 대한 궁금증 이외에 물어오지는 않으셨는데 이 부분도 그래도 한번 짚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사연자분이 일단은 지금 배우자의 그런 의부증으로 고통을 받았잖아요. 네. 이에 대해서 위자료 청구를 한다면 받아들여질까요? 우선 이제 위자료 청구를 하실 때 의부증은 아무래도 좀 증상이다 보니까 이걸 네. 좀 잘 입증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연을 보면 그 아내가 남편을 믿지 못해서 가족관계 등록부, 그러니까 직장 동료의 가족관계 등록부를 떼우라고 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이걸 떼다 주었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위조되었다라고 믿지를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정황들만 봤어도 굉장히 아내가 의부증 증세가 좀 심하구나라고 네.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서 이런 뭐 아내와 이런 대화를 하는 문자나 뭐 대화 녹음을 하셔서 증거를 확보하시면 위자료 청구를 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러한 상황에서 반소가 제기돼서 이혼은 이제 기정사실화 됐으니 다행히 이제 이러한 고통으로부터 좀 벗어날 수 있으실 것 같아서 한숨 좀 돌리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부양료 관련해서 이 금액이 너무 과다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부양료에 대해서 금액을 줄여달라 이런 내용으로 법원에 다시 신청을 해보시는 방법도 있고요. 또 이렇게 부양료를 지급한 것을 가지고 이혼을 했을 경우에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비율에 있어서 참작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도 있기 때문에 소송상 이런 주장을 조금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조금 심각한 사연이 왔네요. 네, 좀 민감하고 좀 네. 그러게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친구는 직장 생활도 하면서 SNS 활동도 열심히 하는 인플루언서입니다. SNS를 통해 알게 된 저희 두 사람은 사랑에 빠졌고 3개월 정도 사귀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성관계 시 늘 동영상 촬영을 요구했습니다. 처음에는 재미삼아 찍었는데 점점 노골적으로 영상 촬영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정말 싫었지만 당시에는 크게 생각지 않았습니다. 사귄 지 3달 만에 남자친구에게 다른 여자도 있다는 걸 알고 몇 번 크게 싸운 후 미련 없이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 휴대전화에 있는 성관계 영상들이 자꾸 마음에 쓰입니다. 혹여라도 동영상이 유출될까 겁도 나고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줄까도 두렵습니다. 동영상을 다 지우라고 했더니 지웠다고는 하는데 믿을 수가 있어야죠. 성관계 동영상 문제가 계속 터지는데 이 동영상이 유출되지 않도록 한다는 각서를 쓴다거나 이런 방법으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는 없을까요? 이런 내용이네요. 지금 최근에 문제된 그 황의조 선수 네. 이야기가 조금 연상이 되네요. 참 민감한 문제예요. 네. 여기서 말씀드리기도 사실 이제 황의조 선수 입장에서는 이제 동의받지 않은 영상을 촬영한 가해자냐, 네. 아니면 이제 원치 않게 사생활이 이제 노출돼서 근거 없이 비방을 받고 있는 피해자냐. 네. 지금 이런 문제로 계속 논란이 있는데, 현재 수사 중이니까 또. 일단 본인은 이제 뭐 불법적인 행동을 한 적이 없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수사 결과는 좀 이제 직접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다만 이렇게 이제 타인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는 거, 그리고 성관계 과정을 연인 몰래 촬영하는 거, 이거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7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굉장히 형도 좀 센 편인데요. 이렇게 심각한 범죄 행위라는 인식이 좀 널리 좀 퍼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는 이게 네네. 어쨌든 동의는 된 거라서.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게 헤어지고 나면 사실 이게 뭐 연인 관계였을 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혼 사건을 진행하면서도 이런 내용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찍을 때는 사실 이제 별로 문제의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헤어지고 나면 이제 심각하죠. 이제 이 상황에서 이제 영상이 혹시라도 유출될까 굉장히 두려워들 하시는데요. 네. 네, 일단
동의하에 찍었으면 사실 문제는 이제 그거 자체는 범죄 행위는 아닙니다. 이제 성폭력 처벌법에서 얘기하는 불법 촬영이라는 거는요. 일단 성적인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타인의 동의 없이 촬영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서로 동의해서 촬영했다 이러면 뭐 사실 노출 수위가 어떻든 아니면 촬영 부위가 어디가 됐든 간에 사실은 이제 불법 촬영 혐의는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유출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그 문제거든요. 근데 일단 촬영할 때 동의를 했더라도 유포할 때 네. 내가 유포하라고 동의한 적이 없으면 그렇죠, 그렇죠. 그거는 어쨌든 그 동의는 촬영에 한하는 거기 때문에 유포에 대해서는 범죄 행위가 성립합니다. 네. 이제 7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이제 만약에 이게 영리 목적,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네. 더더군다나 돈 벌려고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이죠 인터넷에 만약에 올렸다, 이게 인플루언서라고 하는데요. 네. 만약에 이게 이제 그런데 올렸다 하면 사실 형이 더 세집니다.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러니까 벌금형조차도 없는 매우 심한 성범죄가 되는 겁니다. 네. 이런 불법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소지하거나 구입하거나 내가 저장하거나 네. 심지어 내가 보기만 해도 사실 그건 역시도 3년 이상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 행위라는 거. 이 이거 조금 부분을 인식할 강조해서 필요가 한번 얘기를 있습니다. 해주셔야 돼요. 사실 왜 야학연산 친구들끼리 돌려보는 거 범죄 그전에 지금 행위입니다. 얼마 전에 네. 굉장히 막 흔했던 네, 네. 일이잖아요. 하지만 이거 좀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네, 누가 맞습니다. 나한테 네. 파일을 보내줬어요. 저장하면 안 되죠. 저장하면 안 된다는 거죠. 보면 안 저장하는 되죠. 것만으로 네, 네. 범죄가 되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이거 분명히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서 지금 영상을 지운다 각서를 쓴다면 어떻게 괜찮겠냐? 각서가 사실 무용하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사실 이제 각서는 썼지만 사실 이제 그걸 유포했을 때는 피해는 사실 복구하기가 사실 어렵거든요. 네. 만약에 이걸 어길 때 네. 어떻게 할지, 손해배상을 어떻게 할지, 이게 상당 금액을 좀 이제 배상하도록 좀 정해 놓으면 민사 책임까지 상당 부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나마 좀 유포할 때 그 부분을 네. 조금 유념해서 부담을 좀 가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내가 너의 영상을 가지고 있어. 그거 알지? 라는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협박이 되는 거 그거 아닙니까? 굉장히 상대방으로 하여금 위축되게 하고 네. 심한 압박감을 느끼게 하는 그것도 굉장히 협박이잖아요. 사실 네. 이제 좀 안타까운 좀 사연이지만 사실 구하라 씨 같은 경우에도 남자친구가 영상이 있다고 한 것만으로도 이제 사실 이게 유출이 될까봐 굉장히 조금 압박감을 느끼고 또 극단적인 선택까지 한 그런 좀 안타까운 사연이 있는데 그러게요. 그렇게 극단적인 네. 선택하는데 결정적인 이유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네, 저희도 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심각한 범죄입니다. 사람을 죽여야만 살인이 아니고요. 이거 역시도 사회적으로 사람을 그냥 인격적으로 살해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좀 이런 범죄들은 좀 반용을 베풀지 않고 좀 엄하게 처벌을 하고 애당초 이런 영상은 촬영하지 말라. 그러게요. 네, 사실 네. 모르고 당해도 억울한데 이렇게 알고 내가 동의한 영상이 사실 유포될 수 있다. 라고 이제 만약 위협을 느끼면 상당히 굉장히 억울하잖아요. 이런 영상은 애당초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촬영 자체도 하지 않는 거 좀 경각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더라도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런 부분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싶더라도 이러한 촬영은 절대 안 된다는 절대 거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조금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양담소에서는요. 동영상 촬영과 관련한 내용 좀 살펴봤는데요. 많은 분들이 좀 경각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걸 알게 된 건 1년 전입니다. 상대도 유부남이었고요. 용서하기 힘들었지만 5살 된 딸아이가 눈에 밟혔죠. 아내가 잘못했다. 다시 만나지 않겠다. 눈물로 용서를 구해 눈 한번 질끈 감아보자. 딸아이를 보며 잊어보자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기막힌 일이 생겼습니다. 아내의 외도 상대인 상간남이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제 아내 때문에 자신은 이혼을 당했는데 아내가 뻔뻔하게 나오며 자신의 연락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내가 상간남에게 이별을 통보하자 그 분풀이와 협박을 제게 쏟아내는 겁니다. 더 화가 나는 건 아내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하고 자신에게 위자료를 달라고 계좌번호까지 보내왔습니다. 진짜 좀 기가 막혔네요. 그렇죠. 네. 아내는 이 이야기를 하자 무시하라며 성관계 동영상은 절대 없다고 하는데
저는 그 남성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성관계 동영상 협박을 이유로 형사고소를 하고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할까 하는데 두 사람이 헤어진 지금도 상간남 청구로 상대로 소송이 가능한가요? 아니 근데 지금 보니까 아내는 성관계 동영상이 없다. 네. 무시하라고 하는데 네. 지금 상간남은 동영상이 있다면서 지금 유포하겠다고 협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떻습니까? 이거 범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일단은 아내분께서 성관계 동영상이 없다고 하셨는데 아마 그거는 상간남이 아내 몰래 동영상을 촬영했기 그러게요. 때문이 그런 아닐까 것 같아요. 싶습니다. 이거 그래서 자기가 범죄했다고 자백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 실제로 그렇게 촬영을 했다면 네. 아내 몰래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네. 그 카메라 등을 이용해서 몰래 그 촬영을 한 경우에 처벌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이제 동영상이 존재한다면 고소해서 처벌을 하실 수도 있고요. 다만 이게 실제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연자 입장에서는 이게 몰래 촬영했을 가능성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위협이 될 만한 발언입니다. 그래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그런 가능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협박죄가 일단 될 수가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까지 하고 있어요. 그러면 협박으로 끝나는 거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범죄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건데요. 네. 옛말에 이제 적반하장도 유분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법률적으로 풀어보자면 네. 동영상 유포라는 협박을 통해서 위자료라는 명목으로 경제적 이익까지 취하려고 하는 것은 형법상 협박죄를 넘어서 공갈죄가 성립될 수 있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우리 법에서 그 공갈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연자가 동영상이 유포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직접 이미 돈을 보내셨다면 이제 공갈죄 기수가 되고요. 네. 그리고 사연자가 돈을 보내지 않았더라도 상간남이 돈을 취득하고자 하는 시도는 이미 한 것이기 때문에 소위 착수한 것이기 때문에 네. 최소한 공갈죄 미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분은 본인이 그냥 범죄를 자백하고 지금 범죄 행위를 하고 있는 네. 건데 일단은 뭐 형사고소하고 할 수 있는 건 지금 뭐 정리가 됐고요. 네. 자, 이제 물어보시는 내용이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지금이라도 내가 하고 싶다. 네. 지금 이런 질문이신데 네. 문제는 이분이 지금 아내는 용서를 하셨어요. 네. 그리고 또 이미 지금 아내는 이별 통보를 해서 헤어진 걸로 네. 보여요. 그런데 헤어진 경우에도 그 전의 행위를 이유로 해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까? 예, 이게 불륜행위가 불법행위인데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피해자가 그 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그리고 그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제 헤어지기는 했지만 3년, 그리고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그리고 정신적 고통 그대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네. 아내는 지금 용서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아내한테는 위자료 청구를 안 하겠다고 지금 한 네. 것인데 네. 용서를 했으니까. 네. 근데 상간남만을 상대로 해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공동불법행위라고 하는데요. 여러 사람이 함께 불법행위를 한 경우를 공동불법행위라고 하고, 그 공동불법행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행위자 1인이 채무를 소멸시키는 변제를 하면 다른 행위자에게도 그 채무가 소멸되는 효과가 있지만, 채무를 소멸시키는 변제 말고는 그 피해자 측에서 뭐 그 권리 포기를 하거나 이렇더라도 다른 그 불법행위자한테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반적인 연대채무와 달리 부진적 연대채무라 네.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진적 연대채무의 법리상 아내에 대해서는 그 용서를 하고, 즉 채무를 면제시키고, 다른 행위자인 상간남에 대해서는 그 손해배상을 여전히 구할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이 사건은 애초에 이제 아내의 부정행위로 시작을 했지만 네. 아내는 어쨌든 이별을 통보하고 관계를 정리를 했고 네. 우리 사연자분도 지금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아내를 용서했다고 했으니까 네. 가만 내버려 두면 회복될 수 있는 가정인데 그렇습니다. 이 상간남이 갑자기 이상한 협박을 해오면서 위험에 처할 지경이 됐군요.
죄질이 좀 나빠서 위자료 청구하면 금액이 좀 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단순히 이제 그 불륜행위만 한 게 아니라 네. 공갈까지 한 부분이 있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그래서 네. 불법행위가 사실은 연속적으로 이어진 부분이 있어서 가중해서 위자료 금액이 좀 높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럼 일반적인 위자료 청구 이외에도 공갈 네. 협박당한 부분까지 네. 다 해서 네. 불법행위가 추가가 되는 거니까 네. 위자료 금액도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